비타민 D 1년 중 어떤 계절이 태양광이 지구가 만드는 결정하는 한 요인이며 그 각도가 자외선 B가 얼마나 우리의 피부에 도달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외선 B 없이는 비타민 D를 생산해낼 수가 없다. 따라서 햇빛 노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의 양은 계절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게 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평균적인 햇빛 노출 시간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름의 마지막 즈음에는 겨울의 마지막 즈음보다 훨씬 더 높은 비타민 D 수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의 비타민 D 생성 계절은 위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위도 42도의 보스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4월부터 10월까지 충분히 자외선 B를 쬐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겨울 11월부터 3월까지는 만약 위도 35도 이상에 거주한다면 수개월 동안 햇빛 노출로는 비타민 D를 전혀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오래 태양광 아래 앉아 있더라도 그 위치가 위도 35도 이상이라면 피부는 비타민 D를 전혀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전라남도의 경상남도 남해안 도시, 그러니까 위도가 35도 근처에 위치해 있는 도시들은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남해안 도시, 위도가 높아지면 저 위도 지방에 살아서 1년 내내 비타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름의 햇빛이 충분한 비타민 D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보스턴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 연구에 참여한 젊은 남녀 36%가 여름의 끝에 가서는 결국 비타민 D 결핍을 보였다. 그리고 이 중에 50세를 넘는 사람들은 42%가 비타민 D 결핍 증세를 보였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1년 중에 비타민 D 생산이 가능한 날수는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만약 여름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만들고 그것을 지방에 축적할 수 있다면 겨울에 사용할 만큼의 양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만약 당신이 어딘가에 긴 겨울을 지낸다면 당신은 매년 똑같은 낮은 비타민 D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비타민 D 겨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도가 70도가 넘는 노르웨이의 한 지방에서는 자외선 B가 없는 시기가 대구잡이와 철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대구의 간을 먹음으로써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비타민 D를 보충한다.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대기가 자외선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높은 고도의 지역보다 덜 강하다. 그래서 고도가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비타민 D를 만들어줄 자외선 B를 좀 덜 쬐게 된다. 반대로 고도가 높은 산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비타민 D를 만들어줄 자외선 B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루중 시간은 기상정보 프로그램은 종종 하루중 특정 시간의 자외선 양을 등급화하여 자외선 지수라는 것을 일가한다. 등급이 높을수록 대기는 일광화성을 입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러한 자외선 지수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능력 또한 상승함을 알아냈다. 어떤 위도의 어떤 계절에는
아마도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사이에만 또는 적어도 자외선 지수가 3 이상 되어야만 비타민 D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루 종일 햇빛이 쨍쨍하더라도 이때만이 비타민 D를 생산해낼 수 있는 자외선 B가 가장 강력한 때인 것이다. 여러분은 날씨를 제공하는 인터넷을 검색하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자외선 지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기오염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자외선 B를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역시 우리의 비타민 D 생산 능력을 제한한다. 인도의 한 연구에 의하면 고도 대기오염에 사는 사람들의 혈중 비타민 D 수치는 대기오염이 거의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의 5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오염지역의 어린이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약 46%가 비타민 D의 결핍을 보였으며 12%의 어린이는 고루병을 앓고 있었다. 구름 덮인 하늘. 비타민 D 생산에 필수적인 자외선 B는 구름에 의해 차단된다.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 선블록이나 선스크린 등의 자외선 차단제의 자외선 B, 테트라자외선 A, 피부로 흡수되는 것을 차단한다.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태양과의 유해한 광선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D를 생산해줄 자외선 B도 차단하게 된다. SPF 8의 자외선 차단제는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비타민 D의 92%까지 방해하고 SPF 수치가 15가 되면 99%까지 방해한다. 태양광의 해로운 광선에서 몸을 보호하려는 것이 오히려 비타민 D의 결핍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나는 환자들에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전에 태양 아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도록 권한다. 이런 방법으로 자외선을 차단하기 전에 얼마나 비타민 D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 책의 후반부에 더 설명하겠다. 피부의 멜라닌 양은 내 환자들이 가장 놀라는 사실은 피부가 더 검을수록 햇빛 노출 시간을 만들어내는 비타민 D의 양이 더 적다는 것이다. 사실 어둡거나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결핍 상태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 그리고 만약에 일부러 선탠을 해서 피부를 태운다면 그 선탠한 피부 역시 비타민 D를 생산해줄 자외선 B를 차단하게 된다. 멜라닌은 우리의 피부색을 표현해주는 피부 속에 있는 색소이다. 그리고 그 멜라닌은 자외선 B를 흡수해서 비타민 D를 생산을 방해하게 된다. 어둡거나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만큼 햇빛에 피부를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거의 10배의 태양빛이 필요하다. 이것은 피부 색깔과 멜라닌 양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위도를 살펴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적도 근처에 사는 피부가 검은 사람들은 비타민 D를 생산하기 위해 충분한 광선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피부색이 더 옅은 사람들은 북쪽 태양이 덜 비추며 구름이 더 끼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피부색이 옅은 사람들은 적은 햇빛 노출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비타민 B의 필요량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다. 1975년에 하버드 의대의 교수인 토마스 피츠패트릭은 사람들의 얼굴색과 햇빛 노출에 대한 반응을 기초로 사람의 피부 유형을 나누는 이를 개발했다. 이 분류에 따른 6가지 유형. 첫째, 늘 피부에 일광화성이 있지만 절대 타지 않는 창백한 편. 둘째, 피부에 일광화성은 있고 종종 타기도 하는 흰 편. 셋째, 종종 피부 일광화성을 점차 타는 색깔은 평균. 일광화성을 입고 올리브색, 일광화성을 거의 입지 않으나 약간 어두운 색깔. 일광화성을 입는 건 절대 없고 항상 심하게 타며 피부색은 검은 편이다. 당신의 피부 유형은 여러 연구 결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비타민 결핍의 빈도가 높은 게 확인되었다.
단순히 결핍의 발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에서는 100% 비타민 D 결핍을 보이기도 했다. 그 결핍의 정도도 극히 심하다. 역설적이지만 보통의 밝은 피부색을 지닌 사람이 시간을 들여 선텐을 하면 피부에 멜라닌이 더 많이 생성되어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능력이 줄어들게 된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비타민 D 결핍이 될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나이 들에 따라서 햇빛에 노출되더라도 피부에서 비타민 D 전구질이 더 적게 만들어지게 된다. 여러 연구들은 또한 노인들이 피부암에 대한 공포 또 바깥이 시간이 적음을 보여준다. 태양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으면 비타민 D 생산도 감소한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비타민 D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햇빛이 노출이 필요하다. 만약 노인이 젊은이와 같은 시간 동안에 태양 아래에 서 있다면 노인은 젊은이가 만들어낸 비타민 D의 약 25% 정도밖에 만들지 못한다. 몸무게, 과체중인 사람들 또한 충분한 비타민이 어렵다. 비타민 D는 마른 사람은 5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몸을 덮고 있는 옷의 양은 지구 역사는 최초로 등장한 인류는 처음 옷을 입고 지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거치는 옷의 수만큼 적당량의 햇빛에 노출될 기회를 줄였다. 물론 옷은 태양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의심 없이 효과적이다. 피부과 전문의들과 암 전문가들은 최상의 피부 보호를 위해서 선글라스와 모자, 긴팔 셔츠 입기를 권한다. 게다가 전통적인 의상들, 그것은 거의 몸 전체를 감싸는데 분명히 피부와 태양 사이의 확실한 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어린이와 여자들은 매우 높은 빈도로 고르병과 골전화증, 비타민 D 결핍 증상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와 문화적인 이유로 피부를 옷으로 완벽하게 가리고 있어 피부가 자외선 B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런 전통 의상을 입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은 비타민 B로부터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높은 비타민 D 수치를 보이고 있다. 비타민 D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햇빛 노출이 필요할까? 몸에서 비타민 D 수치를 높이기 위한 필요한 햇빛 노출량은 사람마다 다르다. 주어진 질문에 대한 짧은 대답이다. 나는 이미 하얀 피부를 가지고 팔과 다리를 내놓은 여자가 여름날 한낮에 약 10분만 서 있으면 비타민 D를 3000 IU를 생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비슷하게 옷을 입은 검은 피부를 가진 여성이 같은 양의 비타민 D를 얻기 위해서는 약 10배의 햇빛 노출이 필요하다는 것도 언급했다. 이것은 거의 2시간 동안 햇빛 아래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햇빛 노출로 비타민 D를 얻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비타민 D 연구자인 마이클 홀릭 박사는 햇빛 노출로 800에서 1500 IU의 비타민 D를 얻는 방법을 기술했었다. 그는 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채소 홍반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햇빛에 노출된 피부를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을 뜻한다. 홀릭 박사의 공식에 의한 안전한 주사량은 전체 피부의 약 25%를 노출시키고 손발, 팔, 다리, 피부가 붉은색으로 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5에서 50% 정도 기다린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창백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피부는 약 10분 안에 붉은색으로 변할 것이다. 만약 아무런 자외선 차단제도 사용하지 않고 당신의 채소 홍반량의 25에서 50% 동안 머문다면 당신은 약 1000 IU의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다. 홀릭 박사는 자외선 B가 있을 동안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실행하기를 권한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피부가 붉은색으로 변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11가지 요소는 햇볕으로만 적당한 양의 비타민 D 획득하기 위해서 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 요인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비타민 D 결핍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 환자들이 그들의 위도나 계절, 하루 종의 시간, 멜라닌
채소, 홍반량, 우복 등을 조절하는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적당한 검사와 보충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음식으로도 비타민 D 보충하기. 어떤 건강 전문가와 영양학자들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대립 의견이 존재한다. 건강식을 열렬히 믿는 사람들은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 통해서 섭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존경할 만하지만 고려해야 한다. 섭취할 만큼의 생선, 달걀, 버섯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만약 음식 전문가조차 D만으로 몸에 필요한 모른다면 어떻게 보통 사람이 그것을 알겠나. 그래서 식사를 통해서는 D를 얻을 수 없다. 그리 또 많지도 않다. 강화된 음식들은 균일하게 함유되어 있지 않고 또 제대로 된 양을 함유하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비타민 D. 비타민 D 강화식품에 대한 사실은 겨울 동안에 많은 미국과 캐나다의 가정에서 강화식품 비타민 D가 한 85% 차지하는데 수십 년간 강화식품은 북미 전역의 모든 세대에 비타민 D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현재 강화식품 속의 양은 경험하고 있는 결핍 상태를 극복할 만큼 충분한 양이 절대 아니다. 비타민 D 강화식품은 대개 D2나 D3를 첨가하는데 D2보다 더 강력한 비타민 D3가 널리 사용된다. 우유, 오렌지 주스, 마가린, 곡물, 그리고 강화 우유로부터 만들어진 제품들은 비타민 D로 강화된 기본적인 식품이다. 캐나다에서는 단지 마가린과 우유만이 비타민 D로 강화된 음식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유당 분해 효소 결핍증이 있거나 우유를 잘 마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 많은 선택권이 없다. 비록 이렇게 강화된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음식들에 함유된 비타민 D의 양은 매우 적다. 1000IU를 얻기 위해서는 약 200ml 잔으로 우유 10잔을 마셔야 한다. 하지만 비타민 D를 우유만으로 얻으려 한다면 결코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없다. 우유 속 비타민 D 함량이 역시 의문이다. 한 연구는 표본으로 우유에서 표현되어 있는 D의 양이 20% 미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D의 원천은 자주 언급되는 것은 대구 간유이다. 물론 간유에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비타민 A 역시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언급대로 간유에서 비타민 D를 섭취하려고 대량 섭취하면 비타민 A 역시 많이 섭취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비타민 A 독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책의 예제 속에 언급한 각종 매체와 학술지 발표에서 비타민 D 관련 자료를 읽으면서 수많은 블로그와 신문, 웹사이트에서 비타민 D의 원천으로 음식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매우 놀랐다. D의 공급원으로서 음식을 신뢰하도록 주장하는 전문적인 영양학자들 추천 글을 보고 매우 놀랐다. 다음은 미국 보건원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헬스 NIH의 식에서 보면은 D 함유 음식 목록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간유에서 한 스푼에서 1300, 연어 300, 고등어, 참치, 정어리, 우유, 강화, 마가린, 계란, 건장 1일 섭취량이 정부가 양인데 2008년 미국 건장 1에서 보면 현재 미국에서는 49세까지 최대 안전한 허용치는 하루 2000IU다. 하지만 비타민 D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수준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비타민 D 건장은 1997년 개발되었고 그룹염과 골연화증을 막기 위한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다. 그때는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비타민 D 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수준으로 맞추지 않았다. 97년 이후로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질병의 발생률을 낮춘다는 보고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러한 과학적인 발견에 근거하여 많은 영양학자들 건강 전문가들은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2001년 결과가 증명한다. 또 이렇게 아이유를 복합 비타민 제제나 비타민 D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음식들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실제로는 비타민 D 결핍이 막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나와 내 동료들의 주장은 정부의 권장량이 충분한 수준, 일일 권장량은 그것은 97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고 비타민 D의 최신 연구들에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충분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불충분하다. 권장 1일 섭취량의 상한선은 어떻게 결정되나?